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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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보험 해결사 김동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덮어두고 쌓아두고 어려워서 외면했던 그 보험들의 진실을 파헤쳐드리는 보험의 정석, 보험 1타 강사 백광엽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보험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드릴 보험 전문가 송희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계속 맑죠, 그죠? 네, 근데 이런 맑은 날씨에 우산을 들고 다니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저는 보험을 우산에 많이 비교를 하는데 우산도 항상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산이 너무 커도 너무 작아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보험에 꼭 맞는 우산을 씌워드리는 전문가 명동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네 분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칭찬보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칭찬보험 무엇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암보험입니다. 암보험은 오늘 김동영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혹시 아프니까 서울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료기술의 발달로 암 진단 시 치료를 받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상급 병원으로 간다고 해서 생긴 말인데요. 치료비는 물론 교통비, 심지어 숙박비까지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프니까 서울이다. 이 말 너무 와닿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암 진단을 받으시길래 이런 말까지 생겨나는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신가요? 화면 통계를 보시면 암 발병률은 무려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남성 중 5명 중 2명, 여성 중 3명 중 1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 암이지만 의료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면역 항암제뿐만 아니라 최근 표적 항암제와 같은 새로운 치료 방법도 생겼죠. 그 결과 과거에는 약 40%에 불과했던 생존율이 현재는 70%로 증가되어 많은 환자분들이 완치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수치로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암 치료를 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고요. 제가 보험업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는데요. 상담을 진행드린 누적 고객님의 수는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중 암 진단을 받으신 고객님은 10분 정도 계신데요. 가장 최근으로는 작년 12월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고객님이 계십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암 치료제 때문에 매 치료 시마다 500에서 1000만 원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분께서 실비보험 있으면 되지 않아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항암 방사선 치료는 상급 병원에서 하고 통원 치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비 한도가 굉장히 작아 과다한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퇴직으로 인한 소득 단절 등을 생각했을 때 생활비까지 미리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암 진단을 받으면 이 진단받았다는 사실로도 너무 무서운데 한 번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치료비가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눈앞이 정말 깜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치료로 인해서 사실 치료비도 나갔고 소득도 단절이 되면은 굉장히 생활에 영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님이 만약 암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머리가 다 빠지는 항암 치료를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잠깐 누워 있으면 암이 완치되는 항암 치료를 받으시겠어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가만히 누워 있으면 치료가 되는 걸 선택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암 환자라면 모두가 꿈에 그리는 치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작년 9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치료가 가능해졌는데요. 암 세포만 골라 파괴할 수 있는 중입자 치료로 통증 및 후유증이 없는 치료로 알려져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입자 치료로 실제로 완치되신 분도 계실까요? 네. 23년 9월 연세암병원에서 처음으로 60대 전립선암 환자의 암 조직이 중입자 치료 후에 모두 제거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한 달 12회 치료 만에 완치된 것인데요. 건강보험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 비용은 회당 4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중앙일보가 일본 국립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 병원장과 한 인터뷰 기사를 보면 암의 종류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립선암 90%, 초기 폐암의 경우 90%, 육종암은 60에서 90%까지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존율이 극큰 췌장암의 경우 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의 경우도 인형 생존율이 무려 60%, 수술이 가능한 췌장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50%에 오른다고 합니다. 다만 중입자 치료는 혈액암을 제외한 모든 고형암이 대상이지만 암의 병기나 전이된 상태에 따라 적용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싶어 하시지만 건강보험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모든 금액을 부담해야 되는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암 환자의 중증질환 산전특례 혜택도 비급여는 제외되므로 중입자 치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입자 치료 정말 결과는 좋은 것 같은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금액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입자 치료란 탄소 입자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의 하나로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 2배에서 3배 정도 높은 치료 효과로 부작용이 적어 난치암을 극복하기 좋다고 알려졌는데요. 중입자 치료는 바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은 실손 보장, 즉 실제 발생한 병원비 금액이 아닌 정액 보상으로 가입되어 있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실제 병원비는 500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3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으시면 3천만 원 전액이 지급하게 됩니다. 제2의 암 진단금이라고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은 1세대 치료이든 최근 치료이든 약물이나 방사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치료이면 무조건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면역암제의 경우 평균 5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양성자 방사선은 평균 3천만 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 가능한 중입자 방사선 치료는 평균 5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몇 천만 원씩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이 치료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암에 대해서 보험을 준비할 때 어떻게 좀 보험을 준비해보는 게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보험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네, 먼저 암 진단을 받게 되면 환자 90% 이상이 항암 치료 또는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암 진단비의 경우 암 진단만 받아도 지급되는 담보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단비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암 치료비와 관련된 특약으로 암 보험을 구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암 치료비와 관련된 특약으로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조언 주셨고요. 그렇다면 암 진단비는 얼마 정도로 해야 할까요? 네, 국립암센터 통계표에 따르면 간암이 가장 많은 비용이 6,6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췌장암이 6,300만 원, 폐암이 4,600만 원 정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 1위 암인 유방암은 1,7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실제 병원에서 사용한 병원비만 보상해주기 때문에 이외 소득 단절로 인한 생활비를 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렇기에 저희는 연봉의 2배를 준비하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암 종류별로도 치료 비용이 다르고 또 성별별로도 걸리는 암이 다르다고들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보험을 준비하면 좋을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사에서 분류하는 암 종류를 잘 인지하시고 암 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나에게 유리한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암 분류에 따라 시청자분들에게 필요한 담보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반암, 소액암, 유사암, 고액암 모두 중요하지만 가족력과 성별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암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보험사의 지급이 기준이 똑같으면 좋겠지만 일부 보험회사는 소액암, 즉 남자의 경우 전립선암, 방광암, 대장전망내암이 해당되고 여자의 경우 유방암, 난소암일 경우 일반암 진단비로 지급되기도 하고 유사암으로 분류하여 10에서 20%만 지급되기도 하는데요. 소액암이라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치료 시간과 치료비가 많이 부담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암의 경우에도 갈 시점에 따라 3대 고액암, 5대 고액암, 10대 고액암으로 분류되는데요.
3대 고해감의 경우 뼈암, 뇌암, 혈액암이 해당되고 여기에 식도암, 췌장암을 더하여 5대 고해감, 마지막으로 간암, 당남암, 담도암, 기관지암, 폐암까지 더하여 10대 고해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암의 종류가 너무나 많아서요. 전문가와 꼭 상담하고 보험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여기서 하나 궁금한 점이 예전에는 암 치료라고 하면은 수술하고 입원하는 게 일반적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또 통원을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실제로 좀 통원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까요? 네, 맞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통계치 따르면 암 입원 환자보다 외래 환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입원 치료보다는 통원 치료가 더 활성화되었다는 뜻이겠죠. 2020년도 기준 암 종류에 따른 평균 입원 수를 살펴보게 되면 췌장암의 경우를 제외하면 10일이 넘어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 5일에서 7일 입원 치료 후 통원 치료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치료를 위해 서울이나 경기에 위치한 상급 병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거주 지역이 서울, 경기가 아니신 분들에겐 큰 부담일 수밖에 없고요. 치료비뿐만 아니라 숙박비와 교통비까지 추가 부담하셔야 됩니다. 병원 예약 사정에 따라 아침 진료가 될 수 있고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하게 되어 하루 꼬박 병원에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보험사에서는 암 통원비에 대한 가입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숙박비랑 교통비까지 생각한다면 또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암 치료를 위해서 통원할 때 이걸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 따로 있을까요? 네, 암 보험을 준비하시면서 암 통원 특약을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통원 1회당 80에서 100만 원까지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실비보험에서 20에서 25만 원 한도와 더불어 지급받을 수 있기에 든든한 통원 치료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인한 통원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검사나 정기 검진으로는 방문하실 때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네, 암 통원 특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꼭 필요한 특약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당장 이 암이 너무 걱정돼서 암보험을 들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되나요? 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암 보험의 경우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존재하는데요. 가입하자마자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닌 가입 시점으로부터 9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보상이 가능한데요. 90일이 지나도 1년 또는 2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A사를 시작해 여러 보험사들이 가입 즉시 100% 보장되는 암 진단비 특약을 출시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적용을 받지 않으니 오늘 가입하고 내일 바로 암 진단을 받아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존 보험에 대해 점검을 받고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건강검진을 앞두고 계시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게 되면 발생하는 면책기간, 감액기간, 대해 걱정이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표준체뿐만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나 입원 수술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좀 많이 들어봤던 얘기가 암보험은 최초 1회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암이 한 번 걸리면 재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과거의 암은 평생 한 번 걸리는 병이었습니다. 과거의 암보험은 그냥 암 진단비 한 개였고요. 어떤 암에 걸리든 여러 부위의 암이 동시에 발견되어도 진단비 1회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생 암을 관리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첨단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암 치료 기술이 좋아지면서 암 생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첫 번째, 암이 완치된 후 새로운 암이 또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 세포 변이로 인해 계속해서 여러 부위에 암이 발견되는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암을 진단받았는데 새로운 암이 다시 생기거나 암이 재발되거나 전이돼서 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맞춰 암 종류에 따라 각각 보상받을 수 있는 통합암 진단비 담보가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2개, 3개 암을 동시에 진단받았다면 각각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선택 가능하십니다. 네, 방금 전에 암이 다시 재발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은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최근에 암으로 진단받으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전이암을 함께 진단받는다고 합니다. 2019년 암 등록 통계에 의하면 암 환자의 약 50%가 전이암 환자라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발생하는 원발암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암 발병 후 다른 부위로 전이되거나 재발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암 진단비들은 최초 1회 암만 지급되면 모두 소멸이 되고 처음 생긴 암만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보장을 2중, 3중 안전하게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암은 이제 20, 30대에게도 흔한 질병이 되었는데요. 서구화된 식문화로 과거에 고령자가 진단받던 암을 이제는 20, 30대도 많이 진단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암으로 진단받으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전이암을 함께 진단받는다고 하는데요. 2019년 암 등록 통계에 의하면 암 환자의 약 50%가 전이암 환자라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발생하는 원반암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겠지만 암 발병 후 다른 부위로 전이되거나 재발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암 진단비들은 최초 1회 안으로 지급되면 소멸이 되고 처음에는 생긴 암만을 보장해주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보장을 2중, 3중으로 안전하게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김동영 전문가님의 암보험에 대해서 잘 설명 들어봤고요. 이제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칭찬보험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태아보험입니다. 태아보험은 백광엽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성인보험과 어린이보험, 그리고 태아보험의 차이점이겠죠.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 이유는 일단 첫 번째, 가입 시기인데요. 가입한 나이에 따라서 30세 이상인 경우에 성인보험,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보험,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가입한다면 태아보험으로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장 내용이 다른데요. 성인보험의 경우 가입하는 담보가 100개라고 예를 들면 어린이보험은 RSV 바이러스, 수족구, 어린이 때 가입할 수 있는 이런 특약들을 얹어서 조금 더 가입하는 것이고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의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하는데 이 추가되는 내용들이 선천적 장애나 선천 이상으로 인한 내용들입니다.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나 이제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태아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산모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시기 때문에 꼭 전문가한테 의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아들, 딸을 키우는 이제 두 아이의 아빠로서 출산 전후에 엄청 걱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보험인 만큼 임신을 예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임신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면 아주 좋은 꿀팁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네, 두 자녀를 키우고 계신 아빠의 이 조언이라고 하니까요.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보험에 태아 특약이 더해지게 되면은 태아보험이 되는 건데요. 그럼 임신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이 태아보험은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11, 22, 이 두 가지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산모님들이 임신 소식을 알게 되는 게 테스트기잖아요. 이 테스트기를 확인하시고 산부인과에서 정식으로 임신을 알게 되는 시기가 보통 5주에서 6주 정도 됩니다. 이때 산부인과에서는 산모님의 태중 아이에게 예정 생일인 출생 예정일을 정해주게 되는데요. 이 출생 예정일이 나오게 되면 즉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5주 차에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 비교를 해보셔서 선택하시는 게 낫겠고요. 1차 가입 시기로 제가 추천드리는 시기는 11주입니다. 왜 11주냐면 11주 이후에는 1차 기형아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1차 기형아 검사 당시에서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고 하면 가입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주기는 늦어도 22주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22주가 지나면 태아가 가입할 수 있는 태아 특약들을 가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 22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1주, 22주 이렇게 10일의 배수만큼씩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아프면 가입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태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실 태아는 아픈지 안 아픈지를 판별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이제 안타깝지만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태아는 엄마 뱃속에 있기 때문에 질병이나 상해에 노출되어 있지 않지요. 태아를 인수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산모님을 인수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 임신이 아닌 시험관을 하는 경우라든지 그 심사 대상이 되겠고요. 산모님이 희귀병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당뇨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는 회사에서 거절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봤는데 물론 회사마다의 인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11주, 22주 요 기간을 놓치셔서 산정검사나 재검사 당시에 이상 소견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태아보험은 가능한데 태아 특약이 빠져있는 태아보험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쌍둥이,
다태아 부모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11주, 22주가 아니라 16주가 지나셔야 회사별로 인수심사가 가능한 회사들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산모의 검사 이상 유무에 따라서 가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태아보험 준비를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기간을 꼭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이 태아보험이 어린이 보험의 태아 특약뿐만 아니라 또 산모 보장 특약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산모도 보장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산모 특약은 산모가 보장받는 것인데 회사마다 이 차별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모가 임신 도중에 생길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해서 보장을 받게 되고요. 출산하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보장해주는 담보가 있습니다. 네, 산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아니면 종합보험에서 보장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표현을 드렸죠. 산모님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실손보험이나 종합보험에서는 출산이 면책입니다. 이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에 관한 모든 것들은 보장하지 아니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아보험을 넣을 때 산모특약은 필수로 추가를 하시길 권고드리고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 시기가 2030에서 3040으로 늦춰지면서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하는 시기도 같이 늦어졌기 때문에 노산, 고령자 산모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산부인과에 가보면 35세 이상 산모님들은 양수검사나 니프티 검사를 추가로 권고를 하는데요. 그 사유가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기형아 출산을 하신다거나 출산 당시의 위험률이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부합하는 담보로 잘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 고객님들도 이제 조산이나 조기 진통 등으로 임신 기간 중에 입원하신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아이 가지면서도 입덧을 하고 그리고 배도 뭉치면서 불편한데 입원까지 해서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지출하신다면 마음도 불편하시겠죠. 이때 임신, 출산, 입원, 의료비 요 특약을 준비해 놓으신다면 대부분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 출산, 입원, 의료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준비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산모님들도 이 산모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태아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아 특약은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보통 엄마 뱃속에 10달을 채운다라고 말하지만 31주 이내에 출생하게 되면 31주 이내에 출생 진단 담보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태어날수록 2kg 미만인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저체중아 출생 담보가 따로 있고요. 입원을 하게 되면 저체중아 입원 일당 담보가 이어지게 되고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그리고 장애 출생으로는 심방 중격결손, 심신 중격결손 그리고 9개월 구순열, 다지증이나 합지증 이렇게 일반 장애도 분류가 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면 뇌성마비나 안타깝지만 다운 증후군 같은 심한 장애로도 구분되어 보장이 됩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태아 특약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사실 태아 특약 이거 보장받기 어렵지 않나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실제로 좀 주변에 태아 특약을 보장받은 분이 계신가요? 네, 안타깝게도 있었는데요. 사실 작은 특약들이나 큰 특약들이나 보장을 다 따져보니까 가입자 수의 5% 이상은 보장을 받고 계십니다. 제 고객님 중에 굉장히 건강한 산모님이셨는데 임신 중에 29주에 출산을 하셨어요. 29주 출산하시니까 아기가 아직 너무 이제 출생이 안 됐겠죠. 병원 신세를 200일가량 지게 되었고 요만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끝이 아니었고 장애 진단까지 받는 사건이 터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랑 제가 울면서 통화를 했던 안타까운 기억이 있는데 다행히 이제 꼼꼼하게 빠짐없이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보험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으셨고 지금은 상태가 많이 호전돼 있습니다. 또 한 분은 1살, 2살 크는데 아나운서님 옛날에 몽고반점 같은 거 친구들이 있는 거 보셨나요? 네, 맞아요. 네, 이게 몽고반점이 없어진다고 알고 계신데 얼굴 쪽으로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이 경우에는 선천 이상, 모반 이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를 회당으로 받게 되고 10회에서 수십 회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선천 이상 수술비 담보가 없다면 내 돈으로 다 지출을 하셔야 됩니다. 또 어릴 때 잘 걸리는 수족부나 수두, 장염, 독감과 같은 것도 담보를
담당자 그리고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해보신 다음에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태아보험의 가입 시기 그리고 산모보장, 태아보장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이렇게 꼼꼼하게 좀 따져보고 가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또 만기일 것 같은데요. 만기는 몇 세까지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선택의 폭은 굉장히 넓은데요. 두 가지로 나눠드리면 우선 태아보험을 가입하실 때 30세 만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돼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시기까지만 딱 보장이 되는 내용이고 이 두 번째는 이 보험이 아이의 평생 동안 보장하는 100세 만기 보험입니다. 첫 번째 30세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은 납입기한 종료 후에 보험기간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보험료가 저렴하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30세 이후에 아이가 성인이 돼서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하려면 계약 전환 제도를 통해서 직접 노후까지 만기를 늘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부터 다시 보험료 납입을 20년, 30년 동안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 최대 약점입니다. 추가로 최근에 보험사에서 30세 만기 보험의 계약 기간 연장형이란 제도를 두었습니다. 이 제도는 보험 기간 중에 암이나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이나 큰 병으로 아이가 진단받으면 30세 만기를 100세나 80세로 늘려주는 형태고요. 두 번째로 평생보험으로 불리는 100세 만기 보험입니다. 100년 동안 길게 보장해주는 보험은 보장기간이 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0세 특약과 동일하게 설계했을 때도 보험료는 조금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30세 이후에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 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많이 선택하는 게 100세 만기입니다. 태아보험을 제가 1000건 이상 설계하고 안내해드린 전문가로서 추천을 드린다면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번, 나는 경제적 저력이 좋지 않아서 보험료가 많이 부담된다. 고민 없이 30세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번, 나는 10만 원 정도의 보험료는 부담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0세 만기를 하십시오. 그 이유는 부담이 없는데 괜히 30세로 짜놨다가 중도에 해지하고 100세로 다시 변경하는 번거로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 요걸 제가 추천드리는데요. 나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싶다. 자, 이런 분들은 통상 태아보험에 포함되는 특약은 30개에서 40개 정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꼭 100세까지 필요하지는 않겠지요. 30세까지 필요한 담보들은 30세까지 보장을 하고 그리고 100세까지 필요한 담보는 100세 만기로 구성을 해서 각각 가입하시는 것 또한 제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보장마다 이제 만기를 30세, 100세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는 점까지도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보장은 그래도 100세까지는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100세 만기로 가입을 했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또 다른 얘기도 해주시죠. 네, 또한 제가 하나 꼭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아이들은 입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관지염, 장염, 폐렴, 그리고 일반 감기로도 입원을 하게 되는데 입원할 때 어린아이들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엄마랑 같이 가겠지요. 그러면 아주 어린아이들은 1인실이나 2인실을 대부분 묵게 되고 어느 정도 크게 되면 4인실을 묵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저연령대는 입원비 플랜을 많이 짜놓으시고 저연령대가 넘어가면 입원비를 좀 줄일 수 있게끔 설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고요. 이미 나는 어린이 보험을 들어놓고 애가 크고 있다 하시는데 입원비가 많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특정 회사에서 10,000원이면 입원비 담보를 최대까지 키울 수 있는 플랜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인보험에 비해 어린이 보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납입 면제 보장 사유의 폭이 넓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가득한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하는 15세부터 40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각 보험회사가 최근에 MG보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MZ세대들은 이 MG보험을 선택함으로써 어린이 보험과 어른 보험의 중간 정도 혜택이 가능한 내용으로 선택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MG보험까지 오늘 정말 꿀팁을 많이 전수받았습니다. 태아보험 가입부터 어린이 보험까지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이 태아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끔 제가 태아보험 가입하신 다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어린이 보험으로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고객님들이 계신데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태아보험은 어린이 보험에다가 태아 때 필요한 특약들을 몇 가지 더 추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잘 가입해 놓으신 보험이라고 하면 변경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부실공사해 놓은 보험이라고 하면 재공사가 들어가야겠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험을 17년 동안 해오면서 느낀 바가
아기가 아프게 되면은 이중고, 삼중고입니다.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고 스트레스에 지출까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 제대로 청구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꼭 해놓으셔야 되는데요. 전화 안 받고 연락 안 오고 이런 담당자 말고 이럴 때 들어놓은 보험으로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바로바로 청구해주고 청구해 놓은 금액이 맞는지 틀린지 꼼꼼하게 체크해주는 그런 담당자를 옆에 두셔야 될 겁니다. 우리 고객님들 그리고 시청자님들께서 보험은 우리 집에 내리는 비를 막아주는 우산입니다. 무작정 큰 우산보다 무작정 작은 우산보다 우리 집에 맞는 맞춤 우산을 펼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험 전문가 백광엽 전문가였습니다. 네, 백광엽 전문가님의 이 태아보험에 대해서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칭찬보험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칭찬보험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간병보험입니다. 오늘 간병보험은 송희은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제가 칭찬해드릴 보험은 간병인 보험과 통합 간호간병 서비스 보험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가끔 막연하게 불안감을 느끼실 때는 없으신가요? 저는 인생이 예측이 불가하다 보니 갑자기 내가 혹은 내 가족들이 크게 아프거나 다치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올라올 때가 많은데요. 특히 직업의 특성상 간접적으로 하게 되는 경험들이 많아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 업무를 하면서 가장 공감되었던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유비무환인데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뜻으로 간병보험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연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보험을 튼튼하게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간병보험을 꼭 준비해야 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간병보험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날이 높아지는 간병비에 대한 부담은 이미 많은 사회적인 부작용을 보이고 있는데요. 간병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가족들의 극단적인 선택이나 간병에 대한 갈등으로 인한 가족 갈등, 범죄 등을 우리는 신문 기사 사회면을 통해서 흔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간병 비용이 크게 많이 오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간병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요즘인데요. 간병에도 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갈수록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걱정은 노후 생활비와 또 질병에 대한 어려움일 텐데요. 뉴스나 SNS를 통해서도 자주 접하게 되는데 노후에 이제 생활비도 없고 더군다나 아픈 상태로 오래 살게 된다는 것은 정말로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노인이 아니어도 각종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간병 부담에 대한 걱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요. 간병 지옥, 간병 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많이 파생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플 때 돈 걱정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일단 사람들은 지금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늘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기 마련이고 또 늙고 병들고 나면은 누군가는 옆에서 보살펴 줘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중에 간병인 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 3가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병인 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로는 가족 안에서 간병인을 해결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워낙에 대가족화이기도 했고 또 어머니분들은 가정주부인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가족 일원들이 모두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또 요즘에는 가족들이 한 지역에 사는 경우도 많이 드물기도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지방에 살고 계신데 자녀들은 취직을 해서 서울로 올라가 있는 경우나 또는 지역을 이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 간병은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제 친구들만 해도 다양한 지역으로 다들 흩어져서 지내고 있는데 혹시 아나운서님께서는 가족 모두가 한 지역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도 일 때문에 서울에 있고 부모님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 제 주변만 둘러봐도 주변 친구들이 다 이제는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정말 현실적으로 가족 안에서 간병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번째 이유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째 이유로는 간병인은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아직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실손보험이 만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실손보험 있으면 충분하지 않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실손보험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고 또 그 중에 하나가 간병인 사용 비용입니다. 때문에 따로 준비를 하지 않으신다면 나중에 간병인을 쓰게 되실 때 하루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개인 사비로 부담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한 달간 간병을 받게 된다면 360만 원에서 또는 4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따로 간병비로 나가게 되고 어지간한 회사 월급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실손에서는 이제 간병비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의 금액을 1년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5,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요. 이는 대기업 10년차 직장인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내 자녀가 대기업 연봉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일 텐데요. 저도 이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상담을 했던 대표님이 계신데 이분께서는 경제적으로 많이 부족하지 않고 또 은퇴 준비도 잘 해놓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의 아내분께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시면서 간병인을 지금 1년 정도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 금액이 벌써 5천만 원을 넘으셨다는 말씀에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라는 이제 걱정하시는 모습에 저도 같이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표님께서도 본인께서 직접 간병을 하셨었는데요. 너무 힘이 들어서 더는 못하겠다라고 하셨고 또 자녀들에게는 더더욱 시킬 수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대표님께서는 간병인 쓰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간병인 비용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1년에 5천만 원씩 일반 가정에서 감당이 가능한 금액일까요? 저는 이런 경우에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1년에 5천만 원이면 정말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인데요.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너무나 실감이 납니다. 또 자녀에게 시키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도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간병인 보험이요.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세 번째 이유로는 젊은 친구들의 간병이 불러오는 재앙입니다. 혹시 영케어러라고 들어보셨나요? 영케어러란 부모의 도움을 한참 받아야 될 나이에 아픈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만 13세에서 만 34세까지를 포괄하는 청년들을 말하는 신조어인데요.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이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조부모나 부모를 홀로 부양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한참 취업을 준비하거나 한참 일을 해야 되는 시기에 부모님의 간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업 중이었던 학생이었다면 학업을 중단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직장인이라면 휴직계를 내던지 또는 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나는 지치겠지만 또 내 부모님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간병에 매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참 앞으로 나아가야 될 나이에 중요한 시기에 발목을 붙잡히는 건 아닐까요? 대부분은 아픈 가족을 돌보는 것에서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게 문제인데요. 부양에 대한 부담, 생활고 등으로 학업은 물론 꿈마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청년 간병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그중에서 이제 좀 안타까운 블로그 내용을 보게 됐어요. 요약을 해보자면 13살이었던 나는 청소년도 아닌 어린이였다. 학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요즘 간병살인에 대한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나는 이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된다. 내가 살아야 하기에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 준비되지 않는 병마와의 싸움은 환자 본인에게도 가장 큰 어려움을 주겠지만 내 가족 또 나의 자녀마저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나의 병으로 인해서 학업을 포기하고 또 꿈을 포기하고 가장 젊은 좋은 날에 병원에서 간병을 하며 시들어져 가는 모습을 원하는 부모님은 없을 겁니다. 우리 불만제로 시청자분들께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준비를 잘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아직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영케어러라는 단어가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님 관리, 건강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고요. 제 스스로도 건강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요. 보험도 튼튼하게 준비하셔야겠죠. 자, 참 전문가님, 요 간병인 보험에서도 안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병인 보험에는 간병인 지원 1단과 간병인 사용 1단이 있는데요. 먼저 간병인 지원 1단 보험을 보시면 본인이 직접 간병인을 구할 필요가 없이 보험회사에 요청을 하며 48시간 이내로 간병인을 보내주게 됩니다. 장점은 보험회사에 요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간병인을 따로 내가 구해야 될 필요가 없고 또 병원, 요양병원 구분 없이 간병인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으로 간병인을 구하는 비용이 늘어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단기간 입원을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48시간 이내로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는 점인데요. 두 번째로는 비갱신형으로는 준비를 할 수가 없고 갱신형으로만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3년 갱신으로 준비를 하게 된다면 3년 후에 보험료가 인상이 되어 변동이 있을 거고요. 요즘은 그래서 10년 갱신형으로도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간병인 사용 일당은 간병인을 내가 고용해서 사용을 먼저 한 후에 간병인에게 들어간 금액만큼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내가 가입하고 있는 금액만큼의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 장점으로는 갱신, 비갱신형 자유롭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직접 내가 원하는 간병인을 고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향후에 간병인 인건비가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자신이 받을 내가 가입한 보험금보다 간병인을 구하는 비용이 더 비싸질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병인 사용 일당 체증형 보험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일반 체증형과 완납 후 2배 체증형이 있습니다. 완납 후 2배 체증형은 납입 기간 동안에 보장 금액이 동일하다가 납입한 이후에 2배로 가입 금액이 이제 늘어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간병인 보험의 종류가 참 다양한데요. 혹시 아나운서님께서는 어떤 보험을 가입하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그래도 아직 나이가 좀 젊으니까요. 완납 후 2배 체증형으로 가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특별히 좀 추천하시는 보험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30대부터 50대까지는 완납 후 2배 체증형을 추천드리고요. 또 60대 이상부터는 5년마다 10%씩 가입 금액이 늘어나는 일반 체증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다만 부모님이나 친척 중에 치매나 뇌질환 등의 이제 유전력이 있어서 요양병원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요양병원까지도 간병인을 지원이 되는 간병인 지원 1당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대 50대까지는 완납 후 2배 체증형, 60대부터는 5년마다 10%씩 가입 금액이 늘어나는 일반 체증형을 가입하시는 게 좋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로 넘어가 볼게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어떤 서비스일까요? 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가끔 병원들을 이렇게 오고 가다 보면은 플랜카드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실 운영이라든지 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실시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국민의 간병 부담을 덜고 입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병동에서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 인력이 팀을 이루어서 24시간 전문 간호를 제공하는 입원 서비스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장점으로는 간병으로 인한 보호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또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니까 또 간병료 절감 효과까지 볼 수 있고요. 간호사, 간호조무사,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의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사 보조나 체위 변경, 배뇨, 배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어 참 훌륭한 서비스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 장점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하게 꼽을 수 있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점이 너무 많은데요. 저는 위의 장점들 중에서도 특히나 금전적인 부분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가장 크게 봐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라서 도저히 이제 일 때문에 간병을 내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경우에 간병인을 사용을 하셔야 되실 텐데요.
간병인에게 점심값이나 하루 일당 15만 원이라는 이 금액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시설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간병인을 사용해서 하루 15만 원을 지불을 하게 되는 것보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루 5만 원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장점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송희은 전문가님의 간병보험에 대해서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명동일 전문가님께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저희 명동일 전문가님, 저희 네. 오늘 간병인 보험에서 또 질문을 좀 드려야 할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제가 말씀해 이제 주세요. 설명을 들으면서 네. 궁금했었던 점이 간병인 지원 일당과 간병인 사용 일당이 있잖아요. 네, 네. 이 두 개 보험 중에서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것을 추천하시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어요. 두 가지 특약이. 그래서 앞서 우리 그 송현 전문가님이 얘기하셨듯이 간병인을 보내주는 특약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그 간병인을 알아볼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인건비 상승에 대한 그 리스크가 없습니다. 금액적인 리스크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장점들을 보면은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특약이 또 강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간병인을 사용하고 나서 그 보조를 받는 사용인 특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가 원하는 간병인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48시간 이내에 그런 이제 제재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또 간병인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갱신형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는 간병인을 보내주는 특약과 그다음에 비갱신형으로도 구성이 가능한 간병인을 일당을 지원받는 특약,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데, 이거는 개인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종합해서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갱신형 보험들은 계속적으로 보험료 납입의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 부분을 조금 해지를 하는 비갱신형 특약을 선택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서서 우리 그 암보험 때 얘기했었던 이제 감액 기간과 면책 기간을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보험을 만약에 리모델링하는 과정 중에 내가 없던 특약을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뭐 이 감액 기간이나 면책 기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해지하고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서서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은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입과 동시에 면책기간, 감액기간이 없이 바로 보장을 해주는 보험 상품들이 최근에 출시를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보험이 아니라 내가 새로 준비하려는 보험이 예를 들어 감액기간과 면책기간이 존재하는 보험이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보험을 그냥 해지하지 마시고 그 납입 정지, 그러니까 계좌이체를 정지를 시켜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은 계좌이체를 정지를 시켜 놓으면 보험료를 안 냈다고 해서 바로 보장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2달 동안은 보장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이후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때 실효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감액 기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1년이기 때문에 그 1년을 다 방어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면책 기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90일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2달 정도는 계좌이체 정지를 활용을 하셔서 한 60일 정도는 그렇게 방어를 하시고, 그리고 남은 기간을 최대한 이제 좀 잘 건강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리모델링을 받으시면은 요 면책 기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그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좀 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명동일 전문가님의 이 간병보험 설명과 함께 또 꿀팁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납입정지라는 꿀팁 남겨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보험 설계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중에 소개된 보장 내용과 형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와 또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앞으로 유튜브와 또 네이버 TV, 카카오 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 보험 불만제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